자, 구운몽을 오늘 해서 마무리 짓고 수능 특강 바이바이 하고 다음 챕터 넘어갑시다. 잠깐만요. 이 영상에 표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하고 되게 많이 치우쳤구나. 자, 가보아요. 자, 이번에 볼 작품 그리고 우리 수능 특강의 최종 작품 석고 김만중의 구운몽이라는 작품입니다. 솔직히 구운몽이 처음이에요 한 사람은 여기 많이 없죠. 구운몽이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을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몇 가지 틀 좀 정리해놓고 한번 얘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이 작품 이 단어를 들어봤지요. 이 작품은 뭐에 속한다? 환몽 구조를 취하는 몽자류 소설에 속한다. 자, 알고 있는 말 해야 돼요. 자, 환몽이라고 하는 건 작품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 거야? 현실 속에 존재하던 인물들이 꿈속에 들어가서 특정한 경험을 하고 다시 현실로 복귀하는 형태의 구조일 때 우리는 환몽이라고 하고, 돌아오는 거야. 꿈으로부터. 이때 꿈속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을 우리는 인몽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현실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당몽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기본 구조가 현실, 꿈, 현실의 반복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환몽 구조라고 하고, 이때 이 몽자류 소설이란 말도 튀어나오는데 이건 말 자체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작품의 끝부분에 몽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가 있는 녀석을 말하겠죠. 당연히 환몽 구조를 지니고 있어야만 몽자류 소설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몽자류 소설에서 중요한 점은 그냥 꿈에서 신비했어요 하고 끝내면 안 돼요. 그 안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특징이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참고로 여러분들 이 구운몽도 그렇고요. 아마 이 작품의 연관 작품으로 조신의 꿈 혹은 조신몽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불교 사상에 대한 깨달음을 중심으로 작품이 이루어져 있죠. 인생 무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욕심의 덧없음, 그리고 인간 세상의 덧없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꿈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현실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환몽 구조의 몽자류 소설이라고 부른다. 됐죠? 자, 구운몽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 참고로 이 구운몽은 이런 환몽 구조의 어떤 원류 같은 작품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죠. 작품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작품이 재밌는 점은 알고들 있겠지만 현실이 오히려 꿈 같은 장면이고 꿈속이 더 현실 같죠. 뭐냐? 이 작품의 현실 속에서는 육관대사의 제자인 누가 있어요? 성진 스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진 스님은 육관대사님의 명령에 따라, 육관대사가 거대한 설법을 열었었거든. 그때 용왕이 선물도 보내고 직접 참석도 해서 이제 같이 자리를 빛내줬단 말이야. 야, 보통 사람도 아니고 용왕이잖아. 그러니까 용왕에게 그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성진이를 대표로 해서 감사 인사를 전화를 보냈죠. 즉 어디를 가는 거예요? 성진이가 영국에 갔다 온 거야. 오케이? 그래서 영국에 가서 돌아오는 길에 다리에서 누구를 만난다? 8선녀를 만나죠. 8명의 선녀를 만나는데 성진이가 그냥 쓱 지나가려고 했지만 선녀들이랑 이제 약간 수장이라고 또 표현을 하죠. 요즘 말로는 이거 뭐라고 표현했는데 썸을 탄다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차고 있던 염주를 꽃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맛을 보여주면서 서로 어머 이러고 있다가 서로 이제 길을 비켜서 각자의 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심부름 끝에 돌아오는 길에 8선녀를 만난 성진은 문득 회의감에 휩싸이죠. 내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지? 내가 평생 남은 일은 이런 시시껄렁한 벽단이나 바라보면서, 그죠? 책만 읽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자기 자신이 한심하고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런 번잡함, 번뇌 속에서 빠져있는 타이밍에 육관대사가 딱 부르죠. 그리고 성진은 알아요. 육관대사가 보통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거든. 나의 이런 잘못된 마음에 대해서 혼내시겠구나.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육관대사는 불같이 대노하면서 성진이 내 이놈 정신 안 차리는 녀석아 하면서 너 일단 벌 좀 받자. 야, 염라대왕 불러와. 이런 식으로 돼요. 저기서는 염라대왕을 부르는 건 아니죠. 염라대왕이 어떤 호위꾼을 데려오죠. 그래서 염라국으로 보내버리고, 염라국에 딱 갔더니 성진이가 옆에 보니까 8선녀도 같이 끌려와 있는 거야. 오케이? 어떤 세속적 가치를 논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들이 인간적 욕망을 추구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떨어지죠. 세상으로 떨어졌을 때 성진 스님은 뭘로 태어납니까? 양, 시성을 지닌
양소유라고 하는 이름을 지닌 남자로 태어나죠. 그리고 이 양소유는 우리 고전소설답게 제자가인적 특성을 지닙니다.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뭐 공부도 잘하고 무예 솜씨도 뛰어나서 재산까지 올라가는 큰 성취를 이루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처와 육첩을 얻게 됩니다. 물론 처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 작품에서 이 육첩 같은 경우에도 이 첩을 만약 많이 빌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 앞에 있는 이 첩은 거의 공주 레벨이라서 그치? 공주 2명이죠. 일단 와이프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아내들이 6명이나 있어서 이런 많은 여인들을 건드리며 말 그대로 입신양명의 끝을 봐요. 그래서 자 성진 스님은 무슨 적 존재? 현실에서의 존재야. 그리고 불교적 어떤 존재지. 하지만 꿈속에서의 성진 스님은 유교적 이념으로서 거대한 큰 꿈을 원대한 꿈을 이룬 상태로 이제 말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양소유도 나이가 막 70, 60, 70, 80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중이야. 늙었어. 이제 나에게 큰 힘도 없고 아니면 이제 뭘까 기력도 없어. 그런 와중에 문득 또 한 번 회의감에 빠지죠. 그래, 내가 승상 자리까지 올라서 최고의 높은 자리로 자리까지 도착했고 누구 하나 싸우는 사람 없이 화목한 8명의 아내까지 뒀는데 나는 왜 이리 허무한가? 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의 결과 인생의 무상영감을 깨닫고 부처님의 길을 따라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차6첩과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를 나누면서 술을 한 잔 돌리는 타이밍에 다시 육관세상가 뿅 하고 나타나죠. 소유야, 이제 소유랑 있으면 안 되지. 성진아, 어서 돌아가자. 누구신지 난 당신을 처음 보는데 이 녀석 정신 못 차리고 있네 하면서 지팡이를 쾅 치죠. 쾅 치니까 주변이 막 구름이 막 일어나면서 눈 반짝 뜨니까 내 머리는 깎아주고 잠깐만, 내가 소유인데 내가 왜 이러지? 꿈꿨구나. 이렇게 하면서 강몽이 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돌아가? 성진으로 돌아가게 되죠. 자, 성진으로 돌아간 스님은 이제 자신의 과오를 깨닫고 이 인간의 어떤 세속적 욕망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나서 이제 불교에 완전히 귀의하기로 마음 먹었고 그 뒤에 팔선녀들도 어느샌가 뒤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러니까 꿈을 통해서 모두 함께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 팔선녀도 이 부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비구니가 되기로 하고 머리를 밀어버리고 같이 설법을 들으면서 결국 육관대사는 저기 서천 땅으로 떠나게 되고 이 성진과 팔선녀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설법하며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되는 게 이 작품의 전체 내용이에요. 자, 선생님이 전체 내용 왜 알려드린지 알고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작품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전체 중심 줄거리가 뭔지는 알고 있어요. 문제를 읽기 편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 알고 있지. 우리 이번에 수요특강에 나왔던 유지문을 보면 분명히 제목은 구운몽인데 왠지 연애소설 같지 않았냐?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가 이런 전체 구조를 알고 있더라도 작품 속에서 나타난 장면은 방금 우리가 2첩이라고 했잖아. 무려 8여자와의 연관관계가 나올 테니 거의 연애소설에 가까울 지경이겠죠. 그 안에 중에 심지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군의 모습과 자신의 어떤 문인적 뛰어남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도 다 있을 거고요. 엄청나게 많은 장면들이 다 있는 거다 보니까 자, 전체 맥을 놓치지 마시고 내가 보는 장면이 이 전체 맥락 중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건지 찝어가면서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읽어라. 그 얘기는 꼭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리고 격가지 지식이 될 수는 있지만 하나 체크 좀 하고 갈게요. 자, 여기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하고 작품의 제목의 의미도 굉장히 중요한 바가 많죠. 자, 그럼 이 작품의 제목은 구운몽인데 구는 뭐예요? 1 플러스 8이에요. 왜 이렇게 쓰는지 알겠지? 총 9사람이 겪은 우는 뭔가요? 구름이죠. 구름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거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 또 있는 것들, 즉 덧없는 것들이야. 그러면 9명이 겪은 덧없는 꿈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덧없는 꿈을 통해서 뭘?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게 이 작품의 핵심이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성진 스님에서 이 성은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고 진은 참될 진자, 참진자죠. 진선미할 때 그 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참된 본성을 깨닫는 이름으로선 성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진 스님이 꿈속에 있었을 때는 무슨 이름으로 살았었어? 소유. 소유는 적을 소자에 놀 유자를 쓰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잠깐만 놀다 갈게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꿈속에서의 체험을 통해서 뭔가 세상의 어떤 유람을 즐기고 다시 깨달음의 세계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패턴 파악되시죠?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읽는 지문 부분은 영 엉뚱한 부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생각했으면 좋겠는 게, 참고로 이 작품에는 양소유가 총 8명이나 아까 이제 결연을 맺는다고 썼죠. 뭐 이름들이 되게 다양해요. 정경패라는 인물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난양공주님도 나오고요. 뭐 진채봉, 우리가 지금 보는 장면 채봉이었죠. 채봉이라 뭐 심요연, 개서원, 되게 많은 여인들과, 한 명은 기생, 한 명은 뭐랄까 뛰어난 자객, 또 한 명은 공양을 어떤 왕의 공주님, 되게 다양한 인연들을 맺게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어느 부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우리 수능특강 기준으로는 그 인물들 중에 한 명과 결연하는 얘기를 보여주는 결연남 장면이다라고 하는 걸 일단 알고 시작하는 거라 이게 뭐지? 하고 그냥 따라하는 거라고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 염두에 두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지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잠깐만 선생님 지문 좀 꺼낼게요. 이 어디 있어요? 선생님 지금 책도 안 펴고 막 수업하고 있었어. 자, 어디 갔냐? 오케이, 가자. 연화도량의 수행자이던 성진은 금욕적 삶의 회의를 느끼다가 스승으로부터 꾸중을 듣고 인간 세상에 헌신하게 됩니다. 훌륭한 청선 양소유 청년, 양소유로 자라난 그는 어느 날 과거를 보겠다는 뜻을 밝혔고 모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먼 길을 떠나는데, 어느 날 한 누각 앞에 아름다운 버드나무를 보고 양류사를 읊다가 아름다운 여인과 눈을 마주치게 됐죠. 자, 뭐요? 인물, 사건, 배경 잘 파악하자고요. 처음에 나오는 이 장소는 어디? 멀리 있었던 한 누각인데, 누각 앞에 버드나무 앞에서 그 버드나무에 대해서 예찬하는 내용이었죠. 양류사라고 하는 시를 지어서 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웬 여자를 만났지. 워낙 이 미인의 성은 진씨니 진어사의 딸이고 이름은 채봉이니. 자, 이때 이걸 읊은 사람은 누구야? 양소유라고 할게요. 그리고 양류사를 들은 사람은 채봉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모친이 일찍 죽고 홀로 부친을 모셔 시방 빙패한 데 없더라. 빙패는 무슨 뜻이라고요? 혼인을 정한 곳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때 어사가 경사에 가고, 이 어사는 누굴 말하는 거야? 진채봉의 아버지를 말하는 거겠죠? 아빠는 없고 소저가 홀로 집에 있다가 천만 뜻밖의 양생을 보고, 자, 생이라고 하는 건 양시성을 지닌 학생, 유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생 누구라고? 양소유 말하는 거야. 양생을 보고는 만나보고 마음에 생각합니다. 여자가 장부를 쫓으면 종신, 평생의 대사, 일생의 영욕과 고락이 달렸으니 문구는 과부라도 오히려 상여를 쫓았으니. 자, 문구는 누군지,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탕문군이라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정확하게 뭔지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상여를 쫓았다라고 했는데 상여가 무슨 뭐라고 하죠? 제사 지내는 거, 그렇지? 그런 쪽이 아니고 이거 또 사람의 이름이에요. 여자가 훌륭한 남자와 함께 어떤 결연을 맺기 위해서 여자 스스로 쫓아가는 행위를 말하는 건데, 자, 그런 사례도 있는 것처럼 이제 나는 처자의 몸이니 비록 스스로 종매하는 혐의를 피할 수는 없으나, 자, 스스로 종매한다 뭐예요? 여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 남편감을 찾는 행위겠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혐의라고 표현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권장되는 사항은 아니었겠죠. 선생님 누차 말씀드렸죠. 조선시대에는 기본적으로 결혼 누구끼리? 남자끼리 하는 거였다. 어르신끼리 하는 거였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르신끼리 결혼을 약속을 맺으면 그 집안의 자식들은 결혼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잖아. 난 저 남자랑 결혼할 거예요. 해서 피할 수는 없지만 부녀의 절행에는 해롭지 아니하고, 하물며 이 사람의 성명과 거주를 알지 못하니 이 사람은 누군데? 양소유라니까? 부친께 취품해서 정한 후 중매를 부리려 하면 동서남북 어디에 가서 차리려? 뭐예요? 자, 저 채봉은 말 그대로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남편감으로 점찍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에서 양소유를 정식적 절차를 따라서 중매쟁이를 동원하고 아버지께 허락을 구하고 하자면 결국에는 양소유를 찾을 수 없게 될 거란 말이야. 어디 사는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죠? 이렇게 생긴 사람 찾아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하기로 했어요? 돌발 행동을 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급히 화전을 펴고
종이를 펴서 주어진 글을 보면서 유머를 줍니다. 이를 가지고 객점 앞에 있는 객점 중에 나가서 낙이 타고 내 집 누가 가래 와서 양누사 읊던 상공, 또 누구죠? 양소율죠. 그 사람을 찾아 전하고, 지금 보면 양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했고, 두 번째로는 어디 갔니? 이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했으며, 마지막 방금 읽었던 장면에서는 양누사 읊던 상공. 자, 선생님이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죠? 이건 다 동일인물입니다. 양소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각각의 지칭어들이 정확하게 누구를 파악하는지 흔들리지 말고 잘 읽고 가셔야 됩니다. 아무튼 그 사람을 찾아서 전하고, 내가 그와 인연을 맺어 일생을 이택하려는 줄 알게 하되, 뭐예요? 혼인사를 맺어 표현하는 거죠. 다만 이는 나의 종신대사, 내 인생을 건 일이니 삼가 허수히 말라. 소홀히 대충 하지 말라고요. 이 선비가 얼굴이 아름다웠기가 옷과 같아서 무리 중에서 섞이지 않을 테니, 그냥 아우라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 그쵸? 혹시 실제로 연예인, 그러니까 좀 뭐랄까 잘생기고 예쁘다 하는 소리를 듣는 연예인들을 직접 본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아우라가 나더라고요. 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내 부딪히니 보고 전 편지를 전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때 유랑이 말하죠. 삼가 소조의 명대로 하려니와. 오케이, 좋아요. 당신 말대로 할게요. 그런데 타일, 다른 날에 노야가 물으시면 어찌하리까? 어사라고 했던 존재가 노야이고, 이 노야는 부친이라고 표현했어요. 오케이? 사람은 진어사. 누구의 아빠? 채봉의 아버지. 흔들리면 안 돼? 오케이? 지금 벌써 지체가 몇 개째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 선생님이 소소한 거 다 지나가 버렸지. 예를 들어 여기서도 그 같은 단어도 있었잖아. 그를 만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것들도 다 체크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노야가 물으시면 그 늙으신 어르신, 그러면 집안 어르신이시죠? 물으면 뭐라고 할까요? 소정을 합니다. 이는 내가 감당할 것이니 너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진다. 유랑이 나가다가 근데 다시 돌아옵니다. 유랑도 그래도 나름대로 머리를 쓰면서 가고 있는 거야, 그렇지? 만약에 그 낭군이 시처를 정하였거나 정하는 데 있으면 어이야이니까, 그럼 이 낭군 또 누구예요? 이거 또 어떻게 써야 돼? 쓸데가 없네. 그 낭군. 계속해서 다 양소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말하거니, 소조가 침음하다가 이릅니다. 말하길. 천천히 생각하다 말하죠. 불행이 치처였으면 내 남의 둘째 아내 되기를 혐의치 아니하거니와. 뭐예요? 둘째 아내라도 좋다. 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이랬냐?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매우 젊으니 실가가 없을까노라. 실제로 집안이, 실제로 가정이 없을 거라는 얘기는 아내가 없을 거라는 얘기겠지? 이렇게 젊은 나이에 결혼을 했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유랑이 객점에 갔습니다. 양누사 읊던 상공을 찾았죠. 자, 잠깐만. 이 버드나포 앞은 지문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디였던 거야? 채봉의 집 앞이었던 거야. 그리고 지금 장소가 바뀌었죠.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객점. 객점이라는 건 요즘 말로는 이제 숙박시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뉴스 호텔, 모텔 이런 걸로 생각하면 되겠죠? 아무튼 양소율을 만나러 지금 누가 갔습니까? 유모가 누구의 편지를 들고? 채봉의 편지를 들고 양소율을 만나고 있는 중입니다. 사고 단하시고요. 그래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양생이 마침 가게 문 밖에 나섰다가 웬 나이 많은 부녀자가 저기를 찾아옴을 보고 밥이 웃죠. 양누사 지은 수재는 곧 소생. 수재는 그 글을 쓴 사람이고, 소생 나다라는 뜻이죠. 노랑 늙은 여인께서 찾으시면 무슨 일이냐. 그럼 노랑은 누구야? 유모죠. 이름 진짜 많이 바꾸지 않냐, 그지? 유랑이 양생의 얼굴을 보고 다시 의심이 없어 다만 이르되. 왜 의심이 없었을까? 너무 아름다웠겠지. 너무 잘생겼겠지. 이곳은 말할 것이 아니로소이다. 조용한 데로 좀 가시지요. 양생이 유랑에 읊하여 객방에 앉히고 온 뜻을 물으니 유랑이 대묻습니다. 낭군이 야녀사를 어디 가서 읊으셨나이까? 뭐요? 그 와중에 확인 작업까지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일 똑바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생이 답합니다. 소생은 먼 땅 사람이라 처음으로 서울에 와서 서울 풍경을 구경하더니 왜 수양수풀이 너무 아름다워서 우연히 한번 글을 읊어봤지요. 노랑의 물음은 어찌한 뜻이요? 그러면 왜 물어보세요? 라는 얘기는 아직 유모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나보고 결혼하자고 하면 누가 믿어 그거야, 그지? 대답해 말합니다. 낭군께서 그때 누구를 보셨는지. 소생이 다행히 마침 신선이 누상의 강림한 때를 만났어요.
내가 그 노래를 볼 때 딱 신선이 이 세상에 내려온 것만 같았던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신선은 누굴 말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진채봉이겠죠. 판단되십니까? 고운 빛이 오히려 눈에 있고 기이한 향내를 옷에 풍겼나이다. 유랑이 말합니다. 난군더러 바로 말할게요. 그 집은 우리 진 노야댁, 우리 진 어르신 댁이고 그 여자는 우리 집 소저라. 채봉을 말하는 겁니다. 이 소저가 영민총회 되게 똘똘해서 매우 지인하는 명감이 있더니 오케이. 자, 이런 단어도 좀 알아두면 같이 맞아요. 지인하는 명감이 있다라고 말했는데 참고로 이거는 나중에 다른 작품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 개념이니까 좀 알아둡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지인, 지감, 화소라고 불러요. 오케이? 뭐냐면 뛰어난 인재를 알아보는 능력이란 뜻이야. 그리고 우리 작품 속에서 예를 들어 소대성전이 됐든 유충렬전이 됐든 보통 조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이 사람은 아이를 보고 현재 뭐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있을지언정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 미래에 장차 큰 일을 할 거다 이렇게 알아보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걸 보고 지인지감화소라고 부르지.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인, 사람됨을 알아보는 명감,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난군을 한 번 보고 일생을 의탁고자 하되 결혼하겠다고요. 근데 어사노야가 경사 저 먼 지경에 있으니 분명하노라 하면 명령까지 내려지고 정식 정찰 절차를 받다 보면 난군이 이미 이 땅을 떠날 것이니 대해의 부평을 어디가 찾으리요? 자, 만약에 그렇게 해서 떠나버리면 대해 넓은 바다에서 부평초라고 하죠? 오케이? 풀떼기를 어떻게 찾느냐? 그러면 대해는 뭐래요? 세상이란 뜻이고 부평은 양소유를 말하는 것이지. 양소유가 저 먼 세상으로 떠나버리면 그 와중에 어떻게 찾겠느냐? 비유적 표현이죠. 이러므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종신대사를 위해서 노신을 보내어 난군의 성씨와 향관을 알고 겸하여 혼취업을 알아보라 하시더이다. 당신의 성은 뭐고 이름은 어떻게 되며 고향은 어디 있고 혹시 결혼 생각은 있는지. 자, 양생이 이 말 듣고 기쁜 듯 빛이 낯에 가득하여 사려합니다. 양소유가 소조의 청안으로 훌륭한 눈으로 돌아보면 얻으니 몸이 맞히도록, 이거 맞도록이야. 맞도록 은도 이들이요. 소생은 초나라 사람이고 집에 노모가 계시니 화초기에는 양가 부모께 아뢰고 행하려니와 혼인 언약은 이제 한 말로 정하나니 뭐예요? 나도 오케이다. 그걸 안 하시라면. 화산이 기풀을 얻고 위수가 끊어지지 않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뜻을 전달했고 소유는 거기에 대해서 수락을 했죠. 그리고 수락할 때 방금 화산이 푸르다, 위수가 끊어지지 않는다. 뭐예요?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지. 푸른 것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계속 불변하는 거니까 약속의 불변성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자, 유랑이 또한 소매에서 매우 작은 종이봉한 것을 내주니까 양생의 떼어보니 양주사 한수야. 그 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밭에 거두시며 난군의 말하며 머물게 하랬더니 어찌하여 꺾어채를 만들어 재촉하여 장대길로 내려가뇨. 자, 그 짧은 시간에 이렇게 답시까지 지는 겁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서 좀 더 머물길 바라는데 당신은 왜 떠나려 하느냐. 나 당신 보고 싶어요. 이런 뜻이겠죠, 뭐 당연히. 그리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삽입시라고 부르죠. 참고로 삽입시의 특징과 효과 정도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특정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왜요? 함축적인 글이니까. 두 번째,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할 수 있죠. 지금 이 시한편이 등장함으로써 두 사람의 사랑이 이어졌다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잖아. 다만 가끔 암시와 복선의 의미를 지니는 삽입시도 있으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요. 어쨌든 여기서는 삽입시의 일반적 기능 똑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이런 거 삽입시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렇게 말하니까 양생이 보기를 마침에 그 글의 청신, 어떤 산뜻함에 깜짝 놀라서 크게 감복해서 말하죠. 비록 옛날에 시질하던 왕우승이나 최학사라는 사람도 이보다 낫지 못하리라. 왕우승은 모르더라도 최학사는 알아야지. 학사, 최시성을 가진 신라사람, 최치원이지? 최치원도 이만큼 보죠. 근데 최치원 진짜 시잘이었잖아, 그죠? 자, 하면서 화전을 떨치고 또 이번엔 한수를 지어서 유랑을 칩니다. 그리고 그 글에 이렇게 썼죠. 버들이 천만실이라 하니 실마다 마음굽이 맺혔도다. 월컨대 월화노인이 노고대 만들어 봄 소식을 메어 정하고자 하느라. 자, 핵심 단어는 뭐예요? 월화노인이죠. 우리 고전문학에서 이렇게 월화노인, 월화의 연분
이런 단어가 나오면 두 사람이 뭘로 이어진 거야? 부부의 연이 이어졌음을 말해. 그래서 참고로 월화 노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붉은 실을 이어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생연분, 결혼할 수밖에 없는 어떤 운명들,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야. 자, 그랬더니 자, 유령이 바다 몸에 감추고 정문을 나섰습니다. 근데 또 영상이 다시 잠깐 부르죠. 뭐라고요? 소전은 진나라 사람이고 나는 초나라. 우리 아예 서로 두 사람은 나라가 달라요. 그래서 한 번 돌아간 후에는 산천이 만연하여 소식도 통하기 어렵고 하물며 오늘 일은 어디 중매인도 없었으니까 소생의 마음에 마침내 짚히는 곳이 없으니 오늘 밤 달빛을 타서 능히 소재의 안색을 보랴?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편지로만 의사를 전달할 게 아니라 제대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제대로 얼굴이라도 한번 제대로 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죠. 소저의 시에도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 보이니 소저께 치품 허락받아봐라 라고 말하죠. 유랑이 가더니 즉시 도로와 회부합니다. 뭐요? 그 사이에 유모는 객점에서 채봉이한테 돌아갔다가 채봉이한테 다시 답을 받고 다시 여기로 온 겁니다. 그죠? 공간이 두 번 바뀐 거예요 지금. 회부합니다. 보고했죠. 우리 소저가 난군에 회답한 글을 보고 10분 감격하여 하시며 난군이 달빛 아래 만나라는 것을 전하니 소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혼인 전에 서로 보면 예의가 아닌 줄을 알지만 바야흐로 그 사람에게 의탁하려 하며 어인 뜻도 순종치 않으리요마는. 그치? 내가 남편 될 사람의 요청이니까 들어주고 싶지만 밤에 보면 사람의 의심이 있을 것이고 부치의 글에서도 그 뭐야 그게 할 테니까 뭐하자 밝을 때 봅시다. 오케이? 그랬더니 양생이 한탄하면서 말하죠. 소저의 밝은 성경과 정다운 뜻은 소생이 미칠 바가 아니로다. 현명하구나 이 여자. 그쵸? 나는 그냥 급한 마음에 오늘 밤이라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 여자는 후일까지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더욱 감탄했고 그래서 당부함을 듣고 갔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질문이 갑자기 끝나버렸죠. 읽고 있었더니 어떤 느낌이 들었다고요? 이게 구운방 맞나 싶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라고 여쭤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얘기 선생님이 앞에서 했던 요 얘기랑 작품 속에서 우리가 같이 봤던 내용은 뭔가 좀 많이 다른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다고 해서 작품의 기본기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 좀 신경 써주시고요. 선생님이 읽을 때 뭐 했니? 인물하고 사건, 공간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너무나 다양하게 불렀기 때문에 이런 거 조심해서 읽어야 되는 거, 즉 해석 똑바로 하는 싸움을 좀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었던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뒤에 보면 13번부터 15번까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고요. 뭐 버드나무는 이런 것이고 구운 목은 이런 것이고 하는 이런저런 그래요. 보기 요소들이 등장했습니다.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워낙 쉽게 접했을 만한 작품이다 보니까 작품에서 딱히 새로운 형태의 유형의 문제는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그냥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게요. 오케이? 자, 다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걸 지난 시간까지 깔끔하게 끝냈으면 좋았을 텐데 시간이 좀 어정쩡해가지고 이번 주로 넘어왔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수능 특강은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고생하셨고요. 자, 잠깐 좀 이르지만 좀 이제 쉬었다가 잠깐 쉬기 전에 그리고 우리 독서 어떤 작품 할지 선별 작업 좀 잠깐 할게요. 선별 작업 좀 하고 나서 없는 사람 독서 좀 해드리고 독서 지문 불맛 특강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잠깐만요.